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플랫폼이죠. 라인을 두고 일본과 한국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의 80%가 사용한다는 라인. 이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국내 정치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야죠. 전화 연결이 뭡니까? 꼭 나갈게요. 다음 주부터 꼭 나와주십시오. 예.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라인 경영권을 두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라인 빼앗기에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좀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이제 개입을 자제해 온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네이버에서도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어떤 네이버에 대해서 뭐 자본관계 재검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분을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해도 좀 너무했다. 왜냐면은 이 발단이 작년 11월 달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예. 유출이 됐는데 일본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8건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문제를 안 삼았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 삼고 지분관계, 뭐 자본관계 재검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지분관계 정리를 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좀 나서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해킹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해킹. 예. 해킹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한국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누굽니까? 해킹의 주체가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군요. 중국이 해킹의 주체라고 일본의 니케이 신문 같은 데 나오는데 한국은 전혀 이걸 모르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일본이 왜 이것을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경제 안보의 문제다.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일본에 가보면은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고요. 그냥 마이넘버라는 시스템을 지금 기시다 후미오가 만들고 있는데 50% 진척이 안 됐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아주 극도로 민감한 사회인데 이 정보가 중국으로 해킹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분 매각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한국 정부라면은 제 입장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해킹이 중국이 했다면 우리도 알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처를 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 네이버에 어떤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뭐 우리가 똑같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뭐 일방적으로 사기업의 자본 거래를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요, 일본은요, 이 대단히 관료주의가 특성인 나라입니다. 관료주의가 특성인데, 일본이란 나라가 이게 이제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그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솔직히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거, 불법 활용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 지분면에 있어서 일본이 다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런 공동조사를 빌미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요 이것을 벌써 5월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5월 10일 날 나왔어요. 과기부 뭐 차관인가 누구 나와가지고. 늦게 나왔네요. 제가 5월 3일인가요. 서울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마츠카 루이라는 이제 여자 이제 의원 뭐 사토케이 해가지고 3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한 30, 40명이
국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전혀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했는데 일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일 관계에 어떤 도움이 되게끔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 차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 자체가 워낙 관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총무성이 지도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해서 야 자본관계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자본관계 재검토.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본관계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게 벌써 3월달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대일 외교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 외교 관계가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막 악화되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을 워낙 지나치게 해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본도요. 사실 이 문제를 참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방장관도 해견하는 거 보면 한일 관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충분히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된다. 그런 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이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했다고 보세요? 사실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거, 참 또 뭐 최상병 특검 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의 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두 분이 결혼한 게 2012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당시 문재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 배제하면서까지 고강도 수사를 했는데 이것을 기소를 못한 사건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고 또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수사기관이 공수처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여기서 정말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은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까지 흔들면서 어떤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유관계 있을 때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기자회견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기자회견요? 잘했다는 건 물론 국민적인 그 기대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민심에 더 다가서려는 진일보한 측면은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또 TK 또 친윤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친윤인데 물론 이제 그분 친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거 가리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은 그분이 뭐 대표적인 정책통이고 또 이제 여야 이제 대치정부 하에서 협상도 잘하고 또 뭐 투쟁성도 있고 또 대중의 호소력이 있어서 세 분 중에 그분을 뽑은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친윤이다 뭐다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할 건 없다. 하지만은 그 원내대표가 뭐 TK다 친윤이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수도권 비윤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 비윤이면 의원님입니까? 저도 비윤으로 분류되는데요. 비윤이세요? 사실은. 아니 비윤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친윤이군요. 대통령과 이제 정부와 당에 대해서 순서를 많이 하니까 비윤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대통령과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애정 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수도권 당대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총선 패배를 했는데 총선 패배는
결국 수도권에서 패배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 감성이 강한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당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혁신적으로 끌어갈 거냐? 아니,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예 안 나온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당대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둘째도 혁신입니다. 혁신 외치니까 나오시면. 그러니까 혁신이 이제 뭐 한다 하면 진정성이 바래니까요. 저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혁신 하는데 뭘 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의도가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면 이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요. 전당대회 시기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전당대회 시기는 저는 좀 늦춰질 것 같지 않나 이런 판단합니다. 왜죠?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혁신입니다. 혁신. 왜 우리가 혁신을 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경험했습니다. 네. 집권 여당 사상 1987년 체제 이후에 최대 참패를 했고요. 또 보수정당 사상 3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왜 총선 참패 원인이 뭐고 또 왜 우리에게 유권자분들이 떠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사죄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그런 어떤 혁신의 바탕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 혁신이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바로 중대한 과제인데 만약에요. 원래 예정대로 7월 초에 한다.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어떤 전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초에 소위 말해서 여야 간에 정말로 극한 대치 상황이 올 겁니다. 원구성 협상 그때까지 안 끝납니다. 안 끝나는군요. 또 그때 보면 특검 또 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전당대회 새로운 당국 대표가 들어서서 혁신하자? 혁신 동력 없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혁신하는 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비대위지만은 그래도 혁신적인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총선 패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패배 원인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때 사무총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 지지율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보다도 좀 생각보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왜 진 것이고 원인을 어떤 걸로 꼽아야 됩니까? 제가 2014년도 이제 4월 26일인가 세월호 참사가 났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9대 8이었습니다만 광역단체장 수 우리가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을 가져왔고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5개 선거구 중에 우리가 11개를 이겼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총선의 전략과 메시지에 따라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과 메시지. 물론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적 기대에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권심판론에 빌미를 줬습니다. 정권심판론에 빌미를 줘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다 해서 비대위를 띄웠어요. 비대위를 띄웠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역량을 발휘했다면은 이런 식의 대참패는 없었을 거다. 사실 수도권 위기론에 간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알고 빨리 처방전을 제시하자. 그런데 수도권 위기를 극복할 어떤 이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공약 인물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럼 한동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책임 없다라는 얘기를 못 하죠. 솔직하게 어떤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세상에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2조 심판론을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판론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쉬는 메시지죠. 세상에 선거를 치르면서 누가 과거를 두고 그렇게 심판론을 합니까? 선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고 비전을 주는 게 선거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SNS 사진도 올라오고 전당대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건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검찰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셨습니다. 예. 지난 2년간 국정운영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 2019년 초에 황교안 대표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막 지지율 19%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예.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아니요. 그때는 이제 총리였죠. 네. 총리님 권력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시면 들어오십시오. 정치에 대한 준비가 되셨으면 그때면 들어오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본인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네. 아니 전당대회 한두 달 늦어진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본인 정치 운명의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소식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4파전으로 한창 경쟁이 과열됐었는데요. 어제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통정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통정리한 거죠. 예. 이건 이재명 대표 오더죠. 아니 세상에 예. 찐명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했다. 아니 교통정리하니까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드랍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오대에 의한 거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 1인 체제다. 정말로 1인 단극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국회의장 자리는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20조인가 그럴 겁니다. 네. 국회의장의 당적 금지를 하지 마라.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만석 의장 때 이게 YS 된 걸 겁니다. 이만석 의장이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당적 보유 금지가 반드시 이제 정책 중요는 아니다. 이게 이제 추미애 이제 차기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추윤 갈등으로 다시 좀 문제가 될까요? 대통령과 근데 이제 추미애 그분이 차기 의장이 되시면 그분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 아마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엄청난 강경 의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얘기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은 황우여 위원장이 또 전당대회 연기도 하고 또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국민의힘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제 인선을 했거든요. 네. 보니까. 비대위 인선을 했는데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이제 유상범, 전주의 김용태, 엄태영 의원 네 분을 했는데 예. 제가 혁신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 혁신이라는 것은 총선 패배 원인 규명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은 비대위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네. 혁신형 인선을 해야 되고요. 그 비대위에 총선 패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혁신형 인선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굽니까?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박상수라든지 박상수 서부갑에 출마했던 예. 영입인재. 서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승환 위원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처음 나와서 젊은 분들이 처모태 말씀하시네요. 이 수도권의 민심을 처절함을 느꼈거든요. 이 정치의 어떤 지형이나 어떤 민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이분들이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험지의 어떤 원외위원장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 혁신위 자체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비대위원들 다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비대위인데, 네. 그래서 저는 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유한 혁신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인유한 혁신이 보면은 그때 첫 화두를 통합을 던졌습니다. 그때도 통합이라는 메시지 잘못 나옵니다. 인유한. 예. 저라면은 혁신을 던졌을 겁니다. 왜 강서구청장 보궐에 패배했느냐? 패배의 원인 규명을 하러 일단 강서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어디죠? 이준석 대표를 찾아서 통합 행보를 하러 가셨습니다.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혁신을 외치는데 의원님께서 당대표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혁신하고 네.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 네. 혁신하고 뭔가 예. 당 중앙을 폭발시키고 결과시키는 데는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당 폭파는 자신 있다. 네, 당 중앙의 어떤 잘못된 병폐나 네. 관행이나 네. 이런 걸 뜯어고치고 혁파시키는 데는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